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민현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그야말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상황인데요. 앞으로 오늘 등록한 후보들도 있고요.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이 있는데 이제 대권 레이스 본격화된 이 상황에서 이번 주에 어떤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하고 계시는지 두 분께 차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나왔습니다만 아마 기존에는 다 이미 예상이 됐던 분들이고 최재원 전 감사원장이 결국은 정치 참여 선언을 아직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출마 선언이든 이 형태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 아마 여야 통틀어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야권이 소위 말해서 야권 후보들이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최재형 원장은 방금 이제 전 원장에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최재형 원장까지 등판을 하게 되는 것이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야권의 그 라인업이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권 같은 경우에는 1차 경선 후보 발표됐죠. 컷오프 발표됐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반 이재명 전선에서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 간의 단일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국면이 이번 주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번 주에 그런 속도가 있게 단일화 있을까요? 사실은요. 그전에는 이낙연 후보랑 정세균 후보랑 뭐 식사도 하고 마치 이제 단일화 할 것처럼 했는데 그게 토론회 과정이 잘 안 보였어요. 잘 안 보였는데 오늘 아침에 아마 정세균 후보님은 나 끝까지 간다. 그리고 예, 그랬죠. 나중에 어차피 본경선 가면 된다기 때문에 사실은 정세균 후보 입장에서 지금 단일화 한다 그러면 거의 어찌 보면 이렇게 쭉 빠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선 때 가서는 모르지만 지금 결선까지 한 오래만 남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 주에 단일화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 일은 예.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요. 윤석열 전 총장이 29.9%, 이재명 경기지사 26.9%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랑 비교를 했을 때 각각 1.5%포인트, 3.4%포인트 하락을 한 건데 주목을 할 부분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전주보다 5.9%포인트 상승한 18.1%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를 좀 분석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아마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주 한 2주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아마 예비 경선 토론회 과정이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마 결국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토론에서 좀 점수를 잃었다. 그러니까 자세, 태도라든지 뭐 바지 문란이라든지 그러면서 사실은 본래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 잘 못 보여준 거 아니냐. 예. 그랬고 그거에 아마 이낙연 후보는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발언을 좀 짧게 하고 본인이 어쨌든 할 말만 하고 그러면서 제가 보기엔 조금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 저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다른 데 보면 이제 뭐 민주당 지지자라든지 아니면 호남 쪽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이낙연 후보가 조금 지지율이 오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빠졌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빠진 만큼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영향을 지난 토론회, 4번의 토론회가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앞선 두 선두주자는 약간 하락을 했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나요? 저는 사실상 그냥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도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요. 윤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족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 여론에 약간 물음표가 찍히는 행보들이 있었죠. 물론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정치권에 뛰어들지 않았다라고 굉장히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서 이제 앞으로 국민들이 그 모습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가족 리스크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지지율에서 흔들림이 있지 않나, 크게 흔들린 건 아니라서요. 예. 흔들림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여권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에 지난번 토론을 통해서 말씀도 하셨지만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돌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준비한 발언은 아닐 텐데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좀 당황한 상황에서 돌출 발언을 했고 그것이 국민들께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 지지층에게는 조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박용진 후보가 질문한 기초연금이라든지 기본소득이죠. 기본소득에 몇 가지 이재명 표 굉장히 혁신적인 정책안들에 대해서 이재용 후보가 약간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내지는 조금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모습을 보인 것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층에 있는 아니면 또 민주당 지지층의 내부에서도 그분들의 보이기에 이재명 다음을 좀 잃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것 때문에 좀 지지율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낙연 후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잘해서
그 지지율을 가져갔다기보다는 이재명 후보에서 빠진 지지율이 횡보를 하다가 옮겨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 지지율, 여권 내부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후보들 간에 어떻게 특히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기존에 보여줬던 이재명다움을 다시 살리느냐 아니면 본선 대비 보수화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냐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서 민주당 대선 경선 얘기를 했었는데요. 9명이 출발했던 경선 열차에서 1명은 단일화를 통해서 먼저 하차를 했고 2명이 어제 네.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통해서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대선 경선 열차에는 6명만 남게 됐는데 이 남아있는 6명 중에 1명입니다. 정세균 예비후보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우려죠, 우려. 불만보다는 우선 좀 당이 유능해야 되는데 좀 졸속으로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아쉽죠. 후보들 의견이나 얘기도 좀 들어가면서 하는 게 민주정당의 모습이죠. 우리는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두 사람이 결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단일화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이 경선 설계 자체가 네. 마지막에는 유력자 두 사람이 경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사전 단위라 이런 거 없다. 완주다 그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일단 6명으로 가려지는 과정에 큰 이변은 없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이른바 사설 정보지 지라시를 통해서 누가 몇 %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돌았었는데 민주당에서 그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 3가지 버전, 4가지 버전 막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당연히 뭐 사실이 아니라 그랬는데 사실 어찌 보면 그걸 약간 어찌 보면 1, 2위 차이 격차만 빼고 나머지 거의 비슷해요 또. 네. 어찌 보면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의도성이 보이는 거라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공개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면 안 그래야만 오히려 좀 더 투명해지거든요. 예. 이렇게 막 어찌 보면 돌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지금 이제 정세균 후보 입장에 보면 조금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뭐 연대 단일화 이런 생각이 있다가 사실은 뭐 추미애 후보라 아니면은 이런 분들한테 조금 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지지율 경쟁에서도. 그렇다 본다 그러면 본인이 단일화를 했을 때 본인이 단일화 대상, 그러니까 본인으로 안 되고 이낙연 후보로 될 가능성을 있지 않느냐. 네. 사실은 오히려 이 메시지는 조금 늦지 않았나.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야 어차피 결선에 가면 2등 후보 밀어주면 된다. 내가 2등 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광재 후보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걸 봤던 것 같은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경선 연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엄중해졌는데 예. 그때 당시에 좀 연기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그때랑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6명이 토론 아직 횟수는 안 정해졌습니다만 이제 지금 어차피 지금 비대면 시대잖아요. 토론은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아마 지금 예비 경선 때 과정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추미애 후보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 이낙연 후보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반드시 이재명 후보와 같이 가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고민할 것 같고 예. 정세균 후보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 단일화 부분에서 고민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선이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요 전선 구도가 조금 더 명확해질 구도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본선에서는 더욱더 이재명 후보를 향한 다른 네. 후보들의 견제가 더욱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이 대다수더라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좀 2등 전략으로 후보 간의 좀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 물론 뭐 이번 주라고도 또 제가 예상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 간의 단일화의 문제도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본인들이 직접 뭐 단일화 얘기를 한다거나 뭐 조율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특히 반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지지층들은 분명히 이 단일화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번 주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강성 친문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비토를 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이낙연 후보와 다른 후보들을 봤을 때 누가 가장 이재명 후보의 적수가 될 수 있느냐, 경쟁력을 갖느냐라고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낙연 후보가 아무래도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로 가자라는 분위기가 되면 나머지 후보들, 특히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후보와 같이 사실은 경력이 많이 겹쳐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정세균 후보가 그만둘 당시에 대선을 나오겠다고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당시에는 국민적인 여론, 좀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 상황에서
대선을 나가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그만두느냐에 대해서 그런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의 지지율 상황을 봤을 때도 이런 단일화에 대한 지지층의 목소리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주부터 그 부분이 좀 시작이 돼야 예. 사실은 뭐 본 투표를 앞두고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사실은 2주, 3주 후에 되면 뭐 그때 가서는 참 정리가 안 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검증의 포화를 맞고 있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이른바 사이다 발언으로도 본인의 굉장히 인지도를 쌓아왔던 인물인데 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좀 감싸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이것이 여권 내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후보가 역량이 있느냐, 네. 아니면 이 나라를 대표할 만하냐라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은 그 후보의 관계된 건 다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후보의 가족, 뭐 그거 당연히 배우자 해야죠.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아무 관계도 없는 시절에 그 얘기는 사실은 그거는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영역 아니냐. 뭐 배우자라고 검증을 빼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결혼하기 전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네, 이재명 지사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결혼 전의 문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고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관련 논란도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좀 온도차를 조금 다르게 한 것 어떤 의도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건 그냥 개인이 아니잖아요. 도지사 부인이나 국회의원 부인하고 다르죠. 청와대 부속실도 있고 또 대통령 대신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공인이라 봐야 되죠. 우리가 공인이 그러면 결혼 전의 일은 뭐 괜찮고 결혼 후에만 문제 삼아야 되느냐. 사실 어찌 보면요. 원론적으로 따지면 경쟁 후보잖아요. 후보자가 검증 범위를 정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언론이나 검찰의 역할이지 내가 어디까지 검증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설령 만약에 뭐 민주당에서 결혼 전에까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뭐 언론에서 검증 안 할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엔 뭐 검증은 내가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든지 언론이나 뭐 수사기관이라든지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좀 착각하는 게 제가 보기에 이재명 지사가 토론을 굉장히 잘한다, 말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이제 토론에서 많이 나타났잖아요.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예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토론할 때 뭔가 이게 약간 공격수 입장일 때는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방어하고 수비하고 답변하는 거에는 의외로 좀 익숙하지 않다. 많은 분들이 보통 좀 30초 내, 1분 내 짧게 답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낙연 후보는 그걸 좀 잘합니다. 결론을 딱 얘기하고 본인 얘기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보면은. 안 되는 게 보면 제가 보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다 발언, 뭐 토론 잘하고 하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본인을 듭니다. 둘러싸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약보다는 독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은 어찌 보면 말씀대로 이제 태도라든지 아니면 자세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그것도 토론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메시지도 어찌 보면 조금 이번에 잘못됐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뭐 일공약이 아니다라고 할 필요 없거든요. 예. 기본소득 하겠다, 난 한다. 근데 일공약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공약이다 하면 되는데 일공약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 뭐 말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안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이 뭐 경쟁 후보들이 말 바꿨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제가 보기에 정무적으로나 토론이나 이런데 그렇게 많이 익숙한 것 같지는 않다. 표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아까 부인 문제도 그렇거든요. 예.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 그건 뭐 언론에서 하는 거다 하면 되는데 어찌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얘기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당초 보수 야권에서 정치 참여 선언을 하기도 전에 그렇게 많은 지지율을 끌어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수 야권에서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점이 네. 많이 부각이 되면서 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어필을 한 상황이 사실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이제 대선 참여 선언을 하면서 이런 행보들을 보면 오히려 그런 모습들보다는 굉장히 보수 우파를 결집시키는데 좀 주력하는 모습이 아닌가 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데요.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제 언론 사설에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입은 오른쪽을 얘기하고 발은 왼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소신대로 지금 정치 행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대선이라는 이런 큰 선거를 앞두고는 혼자만의 정치를 할 수는 없거든요. 주변의 참모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또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지지층과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자문단 이야기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본인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는 알지만 사실은 그래도 선거를 뛰는 것은 윤 전 총장, 윤석열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생각들을 여러 사람들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소위 말해서 갈짓자 행보를 보인다라는 이제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윤 전 총장이 특히나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님과 간담회를 하고 나서 기자들과 브리핑하는 과정이라든지 본인이 잘 알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행동을 보이는 점에서 신뢰를 준다. 예. 이것이 이제 돌아가면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의 그 거친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켜냈던 윤 전 총장의 그 모습에 사실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고 반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특히나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내가 보수층의 지지를 더 받아야지 안전할까 아니면 중도가 더 중요할까 이 생각에 지금 어떻게 보면 나쁘게 부정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좀 예. 계산을 하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확장성의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단단한 지지 기반을 어떻게 만들까에 고민을 하는 건데요. 전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이 내가 왜 정치를 하고 무슨 정치를 할 것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가 된다면 이런 중도, 집토끼 잡는 거에 하냐, 산토끼 잡는 거에 지금 주력을 하는가, 이 갈등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향후 글쎄요, 한 2, 3주 안에 이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윤 전 총장이 지금 가족 리스크보다는 사실은 본인 리스크, 본인이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가의 이 리스크 때문에 더 발목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첨언하면요. 제가 보기에 중도적인데 약간 보수적인 색깔을 내는 거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지난번 출마 선언문 본인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썼다 그랬어요. 출마 선언문 보면 거의 광화문 태극기 부대 수준이에요. 예. 본인 생각이 그게 맞는 것 같고 법사위에서는 우리가 한 10초밖에 못 봤어요. 근데 계속 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건 본 모습이 아니다라고 보고 지금 나오는 게 제가 보기에 본 모습인 것 같고요. 중도 확장, 중도적인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 갖고 있는 게 맞고 지금 나오는 발언이나 이것들이 본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장성이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쓰는 용어나 단어를 보면 어찌 보면 약간 극우들이 쓰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엔 평소에 생각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야 제가 보기엔 비로소 평소에 생각이 드러나는 걸로 봅니다. 예, 보수적인 색채를 드러내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입당도 그렇고 또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조금 전에 듣고 왔는데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뤄가는 것이 정치다라고 하는 걸 좀 입당 가능성으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네. 한편으로는 윤 전 총장의 대안이 아닌 네. 본인 자체로 좀 평가를 받고 싶다 이런 네, 이야기를 네. 하기도 했고요. 사실은 윤 전 총장의 대안이다. 그래서 최재형 전 원장을 띄운다. 이런 말 들었을 때 본인은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네. 나는 나 자체로서 그만한 역량이 있는데 왜 내가 누구의 대안이 돼야 되냐. 근데 사실은 윤 전 총장도 그렇지만 최재형 전 원장도 마찬가지로 발광체라기보다는 사실 반사체로서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의 최재형 전 원장이 내가 왜 정치를 하고 내가 왜 대선이라는데 물론 말씀 직접 하시진 않았습니다. 대선이라는 거에 뛰어드는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그 이유를 아직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발광체가 되기 위한 국민들께 메시지를 아직은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 주 안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것인지 이해를 구할 것인지가 이제 저는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볼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많이 연결을 시키는데요. 저는 이 최 전 원장이 이 개헌을 고리로 해서 대선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최 전 원장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본다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국정 운영의 모든 것들을 다 개헌에 동력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치를 국민들이 끌어내서 나왔다고 하시는 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개헌에
올인을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과연 최재형 전 원장이 어떤 대한민국을 꿈꾸는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지 다시 이제 빛이 비친다는 그런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국민들의 실생활에 어떤 대한민국으로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그 메시지가 나와야지 최 전 원장의 그 대안론이 구원투수론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주 전에 이제 감사원장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2주의 시간 동안 최 전 원장의 어떤 언행들 그리고 오늘 나온 메시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확실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입당할지 아니면 언제 출마할지. 사실은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 똑같은 길을 가면 제가 보기 안 돼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저는 윤석열 총장이 단일화를 꺼낸 것도 굉장히 최재형 원장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약간 지지율이 뒤처져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일화 얘기 나오는 순간 지지율 빠지거든요.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단일화 얘기를 잘 꺼낸 거고 그게 비한다 그러면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입당을 빨리 하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선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니면 단일화 지금 내가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단일화 말이 됩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윤석열 총장이 했던 거랑 비슷해요. 윤석열 총장도 처음부터 계속 뭐 차차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말 못합니다. 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찌 보면 뭐 사무제니까 물론 갈 수는 있는데 기자들이 어쨌든 온 거잖아요. 예. 왔으면 뭔가 의미 있는 한마디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출마 선언을 언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걸 제가 화두로 던지겠다. 예를 들어서 뭐 공정이든 아니면 나는 만약에 평생 법관을 해야 됐으면 정의의 문제를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곤란한 질문 다 피해갔어요.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를 왜 하는가? 사실은 물론 이거는 뭐 사무제였습니다만 사실상 기자들이나 언론이 보기에는 사무제가 아니라 저분이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밖에 없어서 제가 보기에 던진 메시지는 오늘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고민하는 지점이 많다고 보세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본인들 스스로가 이 대선에 오랫동안 준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지금 야당의 많은 주자들 중에서 특히 이 두 분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사실 오랜 기간 동안 국회에서 뭐 국회의원이든지 아니면 낙선됐을 경우에는 제야에서 어떤 정치를 해야 될까, 뭐 지역 정치이든 중앙 정치든 굉장한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보낸 분들입니다. 예. 10년, 20년 이상 보낸 분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분들은 공직에는 오래 있었지만 내가 정치를 하고 특히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 고민의 지점은 너무 짧지 않았나. 하지만 지금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자 해서 그런 고민의 시간이 깊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민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